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영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언론에서 보면 한율 전쟁이란 말이 많이 나왔죠. 최근에는 역한율 전쟁이란 단어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율 전쟁 뭐고 역한율 전쟁이 뭐고 그러면서 한율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융위기가 오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외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 수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출을 부양했어야죠. 수출을 부양하려면 어떻습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했어요. 이게 한율 전쟁입니다. 그래서 2008년 한 해 동안요, 미국이 번원 통화 돈을 2배나 찍어냅니다. 이렇게 돈을 찍어내니까 어떻습니까?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통화 가치는 많이 올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이나 유로 가치는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엔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미국이 돈을 풀기 전에요. 엔 달러 환율이 달러당 123엔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가니까요. 엔 달러 환율이 77엔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즉 엔화 가치가 많이 올라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죠. 여러분,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요, 가게가 상품 구매를 계속 밀어버려요. 그래서 상품 구매를 밀어버리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 또 고용이 감소하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디플레이션이죠. 일본 경제가 이런 디플레이션에 있는데요. 자기네 통화 가치가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수입 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2012년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2%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자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일본이 많은 돈을 풀게 되죠. 그래서 한율 전쟁이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그게 일본으로 갑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좀 참았어요. 왜냐하면 독일 때문입니다. 1923년에 독일 물가가요, 1년에 1억 250만 %나 올라버려요.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거쳤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이 돈을 풀어도 독일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 돈을 좀 풀기를 참았어요. 그런데 미국, 일본이 돈 풀고 자기들만 안 풀면 어떻습니까? 유로 가치가 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었죠. 자기네 수출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한 한율 전쟁이 일본으로 갔다가 유럽 중앙은행까지 간 거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조금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거를 주춤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또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일본 중앙은행 돈 더 풀고 있죠. 이번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더 많은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각국의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역한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역한율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금리를 올리고 돈을 푸는 걸 줄여가지고요, 자기네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기네 돈 가치가 올리면 수입 물가가 싸지니까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줄이면서 역한율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동안 한일 전쟁을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자, 중국입니다. 중국도 이런 선진국의 통화량 늘린 것을 보고 부분적으로는 한일 전쟁에 가담한 겁니다. 중국은 한율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중국 중앙은행이 한율을 고시해줘요. 거기서 상하 몇 퍼센트 일일 변동폭을 줍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중국도 한율 전쟁에 가담했죠. 여러분 요새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미중 패권 전쟁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주는데요. 그 이후로 중국 GDP가 미국 GDP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보니까 중국 GDP가 미국 GDP의 70%에 근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역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새 기술 전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뭐 무력 전쟁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저 금융 전쟁 시나리오인데요. 2001년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하고 나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작년까지 보니까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6조 2천억 달러입니다.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에다가 상품을 많이 공급했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서 번 돈 일부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상품도 싸게 공급해줬고, 그 다음에 미 국채를 사줘 금리를 안정시켜 주니까 주가 집값도 올랐었죠. 그래서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국자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기에 미국이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있어요. 중국이 보기에 미국 사람들이 40센트, 20센트 비용을 들여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들한테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심지어는 무기 생산해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더라는 것이죠. 덩사핑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 부정적 양면 효과가 있죠. 우리가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할 때는 이 일을 한번 저질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국채를 일시에 다 팔아버릴 수 있다. 지금 최근에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금융전쟁 시나리오인데 아마 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미중 한일 전쟁, 패권 전쟁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죠. 제가 왼쪽 그림에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한 달러 지수를 그려놨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죠. 특히 85년 9월에 플라자비를 통해 가지고요. 미국이 달러 가치를 하락을 유도했는데 그때 달러 가치가 무려 51%나 하락합니다. 플라자비라는 건 뭐냐면요. 80년대 들어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작동이 안 됩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 늘어나니까요. 미국이 어려우니까 85년 9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선진국 모여놓고요. G5 선진국 모여놓고 자 우리 달러 가치 하락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해라. 이게 85년 플라자비의 본질이죠. 그 이후로 달러 가치가 급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달러 가치가 올랐어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같은 상품을 더 싸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소위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죠. 이런 걸 미국 사람들이 신경적 골디락스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는데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경제를 믿고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죠. 그런데 2000년에 미국에서 나스닥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2001년에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였는데요. 그 뒤로 21%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IT 거품 붕괴되고 2000년 이후에 달러 가치가 40%나 하락합니다. 작년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달러 가치가 오른 거는 뭐 때문입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작년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 것이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죠. 달러라는 게 안전자산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작년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킹 달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 초에 114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102까지 10% 이상 하락했지 않습니까? 저는 장기 추세상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고점에서 10% 떨어졌지만 앞으로도 최소한 20%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IMF 국제통화기금이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빨간 선으로 표시됐습니다만 미국 경제 비중 계속 2028년까지 축소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85년 플라자를 통해서 한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3차 하락 추세가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의 대순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한때가 17조 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16조 달러 약간 넘습니다만 대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어디 먼저 갔어요? 삼성전자 갔습니다. 나갈 때 현대차 갔어요.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했습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삼성, 현대차, SK 이런 기업인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16조 달러의 이 대순부채를 메꾸기 위해서는요,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자금이라는 건 직접 투자 자금, 기업 투자 자금이죠. 그 다음에 증권 투자 자금이에요. 우리 국민연금 미국 주식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 젊은 분들도 미국 주식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지고 미국의 대순부채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자금이 혹시라도 줄어들면은 미 달러 가치가 급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11년 8월) 달에요.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난다, 대순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연방정부 부채나 순대부채가 GDP 대비 비율이 훨씬 높죠. 이게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다른 신용평가에서는 피치, 무디스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이 경고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릴 수 있다. 경고를 해놨거든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참 불안해집니다. 2011년 8월 달에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무려 한 달 사이에 거의 20%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제지만은 아직도 세계 금융시장을 미국이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불안해지면 세계 금융시장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면 달러, 그다음에 유로와 그다음에 엔, 파운드, 최근에 이하나 비중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달러 외환은행의 세계 중앙은행의 비중이요, 2000년에는 71%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가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어도 어떻습니까? 작년에 달러 비중이 58%로 축소된 겁니다. 과거처럼 미국 경제, 미국 달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2008년에 그 비트코인이 등장했는데요. 2008년이 어떤 해였었습니까?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같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달러를 못 믿겠다. 미국 경제를 못 믿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비트코인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비중을 제일 많이 줄인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어쩔 수 없죠. 최근에는 뭐 달러 자산 동결을 하니까 더 이상 러시아는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달러를 줄이고 금을 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2001년과 WTO에 가입하면서 저인걸 바탕으로 상품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6조 2천억 달러 정도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일부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줬는데요. 2013년에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이 1조 2,7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 올 4월 통계 보니까 한 8,600억 달러, 1조 밑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를 사느냐? 금을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애완 보유액 중 금 비중이 아직도 3%밖에 안 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거 유럽 중앙은행들은요, 금을 한 70%나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앞으로 달러 보유 계속 줄이고 금을 늘릴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환율이죠.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요,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려요. 즉 환율이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나 됩니다.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2008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 약간 오르고, 이랬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안정되거나,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환율이 거의 제자리로 빠른 시간 내에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환율이 1,400원이 넘었었어요. 1,400원이 넘은 거는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1,400원 넘으니까 일부 전문가들 1,700원 간다, 많이 오른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 한 그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1,400원일 때 환율이 1,2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했는데 최근에 떨어졌다가 다시 1,300원 이후로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더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달러 가치라는 겁니다. 제가 IMF 전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 달러 가치는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고점에서 10%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20%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불안한 거는 경상수지가 특히 그 무역수지가 15개월 적자였고요. 경상수지 흑자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OECD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올해 약간의 적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적자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요, 97년 외환위기 후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아까 SK,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가 미국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미국 주식을 정말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매년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 한 해도 230억 달러 들어왔는데요. 올해도 그 비슷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는 적자 날 가능성이 낮고요. 4월까지 적자 났습니다만 아마 5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요. 연간으로는 한국은행이 올해도 150억 달러 이상 흑자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상수지 흑자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중국의 위안화예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 실질 실환율을 계산하는데 각국의 환율을 적정 수준을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질 실환율을 결정할 때 중국 비중이 무려 33%나 됩니다.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위안화 가치는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저는 앞으로 2년 이내에 1,15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참고로요. 여러분이 저 금도 제가 좀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제가 회귀 분석을 해보면요, 금값에 영향을 주는 게 달러 가치, 그 다음에 세계 유동성, 물가 등인데요. 달러 가치가 1% 떨어지면은 금값 1%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달러 가치는 2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값은 20% 정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 투자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워렌 버핏, 이분이 금은 알 낳지 않은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채권 사면은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은 이자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은 배당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다. 그래서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그만큼 올라가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을 낳는 암탉이니까 우리가 금에다 많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한 10% 정도 금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뭐 승진하고 연봉 오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모두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계 경제라는 거 어떻습니까?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금이라는 게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2강에서는 제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더불어 가지고 달러 가치를 전망했는데요. 요약해 드리면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앞으로 5년 동안 축소다. 이거는 제 전망이 아니고 IMF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아주 심화됐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데요. 우리 경제 문제가 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